예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직업은 그렇습니다. 각 직업마다 고유의 전통이 있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직업은 다르지만 금기사항은 또 다릅니다. 어떤 직업도 다른 직업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배에 그릇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또는 밤에 강이나 바다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서부의 수상 직업은 배가 항해 중일 때 두 발을 물에 담그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 직업에서는 땅을 파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고유한 금기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직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덤을 파고 죽은 자를 장례하는 직업의 금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금기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그가 한 일은 이야기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 언의 실제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제 작은 게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음향 계약서. 리 언의 목소리. 김린의 보조. 오늘의 이야기는 민켄이라는 분이 남긴에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급 시대였고 어려움이 많았으며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자라면서 그녀는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집안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다시 듣는 것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늘은 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이이지 호이동이 아닙니다. 이 호이는 장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니고 장례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를 초대해 시신을 싣고 옷을 갈아입히고 시신 준비를 하여 관에 넣었습니다. 그는 무덤도 파고 장례를 치를 때는 함께 가서 들것을 들고 제단을 살피고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직업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갑도 없고 지금처럼 보호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호이의 집도 그리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호이의 두 아들 중 큰 아들은 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는 18세 정도였습니다. 회이 씨의 두 자녀. 큰아이 이름은 둥. 그때는 18살 정도였어요. 직업이 생기면 일하러 나가야 했고 마을의 건설팀에서 일하곤 했어요. 벌어들인 돈은 그나마 다행이었죠. 막내 아들은 홍이라는 이름이고 12살 정도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회의 아저씨는 면마지기에 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 농사 짓는 건 정말 힘들었죠. 비료는 없고 물은 간신히 있었어요. 그래도 풍년이 들어도 여유는 없었죠. 그래서 장례식 일이 그의 주 수입원이 되었어요. 일이 있으면 쌀이 생기고 일이 없으면 죽만 먹고 밥을 먹고 다른 집들과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이 직업은 정말 특별했어요. 일이 있어야 밥이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밥이 생긴다는 건 누군가가 죽는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고객이 많아지길 바라는 건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서 회의 아저씨는 고민이 많았죠.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일이 필요하고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죽는 일이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이 직업에 대해 모든 걸 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기 사항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회의 아저씨는 마을에서 유명한 바오였어요. 그는 정말 용감했죠. 죽은 사람과 계속 일을 하면서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웃의 삼촌이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놀러 왔어요. 그가 무덤을 파러 가는 걸 보고 삼촌이 물어봤죠. 아, 회의 아저씨. 이 직업을 하면서 이상한 걸 본 적이 있나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는 대답했죠. 헤헤, 귀신이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죠. 이 직업을 한 지 오래됐고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마을 안에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곤 했죠. 회의 아저씨가 이 일을 하면서 그가 전혀 금기를 지키지 않는 걸 보며 어머나, 정말 대단하네요. 그건 저주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태도는 죽음을 만날까 두려운 게 아닌가 싶었어요. 회의 아저씨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잘 살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직업은 정말 많은 금기가 있어요. 여러분, 금기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직업을 평생 해도 모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때의 옹호이는 믿지 않았어요. 그는 십몇 년 동안 괜찮다고 생각했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모든 게 그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위험이 뭔지 몰랐죠. 그건 귀신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업보에서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시작되죠. 그냥 평범한 장례식에서 마치 그 당시 다른 장례식들과 같았죠. 그 장례식이 슬픈 일들의 연쇄를 시작했어요. 만약 옹호이가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런 금기를 어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마을에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셨죠. 죽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죠. 그 할머니의 가족이 옹호이에게 무덤을 파달라고 했어요. 옹호이는 수락했고 마을 끝에 있는 묘지에 가서 무덤을 팠죠. 그는 아침 일찍부터 점심 가까이까지 일을 마쳤어요. 피곤했지만 일을 끝냈죠. 무덤을 다 파고 나서 옹호이는 무덤 가장자리에 앉아 쉬었어요. 그는 담배를 꺼내 피웠죠. 그때 담배가 정말 귀했어요. 옹호이는 담배를 사서 혼자서 피우기 위해 피워서 갈증을 달랬죠. 거기서 담배를 피우며 막 파놓은 무덤을 내려다보았어요. 땅은 아직 촉촉하고 신선했죠. 주변은 고요하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몇 그루의 나무와 작은 무덤들, 그리고 풀밭이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었죠. 그날 햇볕이 쨍쨍한 날이었어요. 옹호이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태양이 정점에 떴고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회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돌아보니 손주인 씨가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손에 바구니를 들고 아마 어디서 뭔가를 주워온 것 같았습니다. 손주인 씨는 회의를 보고 멈춰서 무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의 씨, 할머니 무덤 파는 거 끝났어요? 회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끝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주인 씨는 잠시 서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 동네는 장례식이 별로 없어서 너무 슬프네요. 회의 씨, 지난 달에는 장례식이 있었죠. 이제 곧 회의 씨는 실직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나면 농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슬픈 장례식은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많은 장례식을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조상님들이 가장 금기시했던 말이죠. 특히 장례식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회의는 이 말을 듣고 약간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그 놈의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웃들이 듣게 되면 큰일 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손주인 씨는 혼나는 걸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일 뿐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바구니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회의는 다시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약간 불편했습니다. 그는 이런 금기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아마 피곤해서 그런가 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속삭였죠. 아마도 너무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예민해진 거죠. 그는 담배를 끄고 삽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는 뛰어갔죠.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는 일이 끝났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때 간단히 먹었어요. 그는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선생님의 말이 그는 계속 생각했어요. 비록 호이가 애쓰긴 했지만 그는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요즘 동네에서는 늙은 사람들이 별로 안 죽어요. 사고도 없고요. 그래서 일이 적어졌죠. 일이 적으면 돈도 적고 쌀도 부족해요. 파는 곧 성장하고 결혼할 나이에요. 돈이 더 들어요. 헝은 학교에 다니고 돈이 필요해요. 그때 호이는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다른 집의 장례를 도와주러 갔어요. 장례식 준비를 도와주고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했죠. 무덤을 파는 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보조 일꾼들이 함께 물을 마셨죠. 그 중에 옹템이 있었고 그는 오랫동안 무덤 파는 일을 했어요. 템은 호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요즘 일거리가 너무 없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예전에 노인들이 말하길 일이 없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라. 어쨌든 계속 일이 생길 거야. 그런데 나는 듣기만 했지.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은 없어. 호이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헛소리 듣지 마. 가끔 노인들이 심심해서 농담하는 거야. 이 직업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오빠 타이미 이야기가 호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한번 해볼까. 어쩌면 진짜일지도 몰라. 해본다고 뭐 잃는 것도 없잖아. 아무도 모를 테니 걱정할 필요 없어. 진짜가 아니라면 그만이지. 하지만 진짜라면 굶주릴 걱정은 없겠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정말 위험했죠. 왜냐하면 그 생각을 시작하면 신비로운 것들과 시도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뜻이니까. 그때 호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시도가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할지 타임이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 후 호이는 새로운 일을 받았습니다. 마을에서 다른 장례를 위한 무덤을 파는 일이었죠. 그날은 날씨가 맑았고 호이는 삽을 들고 묘지로 갔습니다. 혼자서 무덤을 팠습니다. 정오가 다가오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른 보조들은 돌아갔고 오직 호이만 남았습니다. 그는 남아 정리하고 있었죠. 그는 무덤의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쉬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는 무덤을 내려다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묘지가 고요했습니다. 그때 호이는 타임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무덤을 다 파고 누워보면 다음 일이 생길 거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냥 해보는 거니까. 요즘 너무 한가했거든. 죽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이 먼저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가벼운 것 같지만 정말 위험하죠. 그때 호이는 그걸 가볍게 여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죠. 일을 한 지 10몇 년. 얼마나 많은 무덤을 팠는데 뭐가 문제겠어. 금기 같은 건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 그때 호이는 일을 가볍게 여겼어.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지. 일을 10년 넘게 해왔고 무덤도 수없이 파봤는데 뭐가 문제겠어. 금기 같은 건 옛날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겠지. 아이들 장난치기 위해서. 생각을 마친 그는 일어섰고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서 있었고 무덤의 경계가 높아 보였으며 주변은 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누워보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있었고 두 팔은 옆으로 쭉 뻗었습니다. 땅은 시원했고 차가웠으며 누워있기에도 편안했죠. 특별한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머리 위에 파란 하늘이 보였고 몇 개의 구름이 떠다녔습니다. 그는 혼자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무덤에 누워있는 게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더 좋네.
시원해서 무서울 정도였죠. 땅은. 하지만 잠시 후, 약 30초 정도 지나자, 아니, 1분 정도. 그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시원함이 갑자기 서서히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편안한 차가움이 아니었고 오히려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이었죠. 땅 속에서 올라오는 차가움이 마치 누군가 그의 등을 차갑게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고 가슴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눌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1분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까? 그는 숨을 쉬고 싶었지만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목구멍을 눌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는 손과 발을 움직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습니다. 마치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겨우 손을 뻗었습니다. 무덤의 경계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앉아서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그는 다시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무덤을 바라보았다.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평범했고 아래에 귀신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낀 감정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더 앉아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삽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그의 얼굴이 창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뭐 했길래 그렇게 얼굴이 창백하냐? 아프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햇볕이 너무 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피곤해서 상상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옷 속에 누워있어도 괜찮았으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웃음을 참았습니다. 속으로 자신이 너무 겁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별일 없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새로운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점차 그날의 차가운 감정을 잊어갔습니다. 49일이 지나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49일 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9일. 모두 아시죠? 우리 문화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중간이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해탈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업보를 갚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말이죠. 호이의 어머니는 그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70세가 넘었지만 아직 건강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셨고 자식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집안일을 하시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장도 보러 다니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날씨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습니다. 아마 밥을 짓거나 뭔가 정리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날 하늘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어머니는 주방에 계셨어요. 아마 밥을 짓거나 뭔가 정리하고 계셨겠죠. 그때 호이는 마당에 있었어요. 빗자루를 단단히 묶고 있었죠.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죠. 호이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머리가 쌀을 빻는 돌에 부딪혔어요. 정확히 태양신경에 맞았죠. 피가 쏟아졌어요. 호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넘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어머니가 거기 누워 계셨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이 약했어요. 그게 전부였죠. 호이는 어머니를 일으켰어요. 부르셨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그 상황을 보고 호이를 도와주었죠.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이러저러 하면서. 그때 응급차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침대와 대나무로 들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올렸죠. 걸어서 거의 3km를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찰했어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약도 없고 구할 방법도 없다고 했어요. 그저 임시로 붕대를 감아줄 수 있을 뿐이었죠. 그들은 호이에게 어머니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이로 가서 무슨 치료를 받으라고. 하지만 길이 멀었어요. 차도 없었고 어떻게 시간 안에 갈 수 있겠어요. 그때 호이는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마을 사람의 낡은 자전거를 빌렸어요. 어머니를 뒤에 태우고 밧줄로 묶었어요. 어머니를 등에 묶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한 손으로 어머니를 받쳤어요. 페달을 밟았죠. 자전거 뒤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힘이 없으셨어요. 호흡이 점점 약해졌죠.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길 정말 불쌍하다고 했어요. 자전거를 반쯤 타고 아직도 거리가 좀 남았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그의 등에 쓰러지셨어요. 호이는 자전거를 멈췄어요. 어머니를 길가에 내려놓았어요. 말로는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파서 울고 싶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았어요. 제 이름도 멈췄어요. 그 후 그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호이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가장 아픈 것은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었어요. 호이가 직접 어머니를 씻겨드려야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 시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 직업을 10여 년 해왔지만 호이는 많은 낯선 사람들을 씻겼어요. 빠르고 깔끔하게 감정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씻기는 건 그의 손이 떨리고 수건을 잡을 수 없었어요.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 어머니의 얼굴을 닦을 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눈물이 수건에 떨어졌어요. 호이는 닦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어머니를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그 장면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를 씻기고 나서 호이는 혼자서 무덤을 파러 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를 위해 마을 끝의 묘지에 그 삽과 괭이를 들고 이번에는 달랐어요. 주민들을 위해 무덤을 파는 것은 생계를 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무덤을 파는 것은 그 마음이 삽이 땅에 닿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이 일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이상한 일들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호이는 사소한 일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를 장례한 첫날 밤 호이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벽 밖에서 그가 자고 있는 침대 바로 옆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선명하게 마치 손톱이 대나무 벽을 긁는 것 같았어요. 그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선명하게 들렸죠. 마치 손톱이 대나무를 긁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아마 쥐나 뭔가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마음속에 두지도 않았죠. 두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죠. 침대 끝에 서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깨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땀은 정말 흘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밤이 왔습니다. 그는 부름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목소리였습니다. 약간 신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는 방 구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눕기로 했습니다. 눕자마자 다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딱 한 번 들렸습니다. 정말.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셨죠. 그때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늘과 달, 구름이 어땠는지. 그는 불행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그는 다시 그 상황이 꿈인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일처럼.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혼미했나 봐요. 그래서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밤들, 그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부름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매우 선명하게. 그는 물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친다고 웃을까봐. 그것도 무섭고
다른 사람에게 업보를 물려주다. 그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녔죠. 그 걱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항상 그랬죠. 하지만 그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무덤에 누워보는 일이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어머니의 죽음과는 관계가 없다고. 어두운 그림자와 부름소리.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어느 날 그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집에서 이상한 걸 보셨냐고.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조금 안심했죠. 하지만 그 후에 두 번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아프게 다가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약 7주 후. 7주면 거의 49일입니다. 그때 큰 아들인 턴이, 어머니의 아들인 호이의 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턴은 그때 아직 어렸습니다. 청소년 시기였죠. 건강하고 수영도 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죠. 그해 여름에 턴은 동네 친구들을 데리고 강에 가곤 했습니다. 그 강은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물도 깊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은 아이들이 다 알고 피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그래서 턴은 아버지에게 친구와 함께 수영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그리고 턴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오후 중반. 턴의 친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턴이 강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호이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몰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람들로 가득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강 주변에서 원을 그리며 물속에서 사람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누군가가 턴의 시신을 건져냈습니다. 호이는 아들의 시신이 풀밭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은 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두가 턴이 왜 그렇게 수영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영 중에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턴의 친구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수영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턴이 소리치고는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물살이 약간만 흐르고 있었고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그 강의 구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심각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물은 얕고 강도 작았습니다. 물살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끝없는 악순환처럼 호이는 다시 직접 아들을 위해 시신을 준비했습니다.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째였습니다. 얼마 전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아들의 얼굴을 닦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 이웃 중 한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호이가 턴을 준비할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멈췄습니다. 마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듯 모두를 위해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일을 빨리 할수록 그는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턴의 장례식도 끝났습니다. 집에는 호이와 헉만 남았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그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불과 몇 달 만에 호이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 집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몇 밤 동안
이상한 현상들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들은 더 이상 멀리 서 있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맴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가왔습니다. 침대 옆에. 어떤 밤에는 침대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호이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었죠. 그가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정말 생생했어요. 차갑고 무겁고 두려웠죠. 헝도 호이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2개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고 했죠. 자기 침대 옆에 서 있었다고. 헝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라고요. 호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그는 등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위로했죠.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마 꿈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밤이 찾아왔죠. 자정이 다가올 때. 호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어요. 더 컸고 더 어두웠어요.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죠. 더욱 뚜렷해졌어요. 천장 위에 떠 있었죠. 마치 공중에서 떠 있는 것처럼. 호이는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눌린 듯했어요. 정말로 귀신에게 눌린 것 같았죠. 그 그림자가 서서히 천장에서 내려왔어요. 더 낮아졌죠. 점점 더 가까이. 서서히 점점 가까워졌어요. 호이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죠. 호이는 눈을 떴어요. 그 그림자를 바라봤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검은 덩어리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그림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죠. 마치 무덤 속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같았어요. 너를 위해 자리를 비워줄까? 너를 위해 자리를 마련할까? 단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니 몸이 오싹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호이 씨는 정말 애썼습니다. 그가 겨우 몇 마디를 뱉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그 그림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그림자 말입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잠시 떠돌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호이 씨는 비로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땀은 마치 목욕한 것처럼 흘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질문이었습니다. 너도 자리를 비워줄래? 그때 호이 씨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말고 아침까지 조심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승을 찾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아들이 그 아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다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웃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어디에 능력 있는 스승이 있는지, 영적 문제에 대해 부적이나 제사로 해결할 수 있는지. 예전에는 제사장이 각 마을에 한두 명씩 있었죠. 그 정도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은 제사장이 없기도 했습니다. 물어보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켰습니다. 한 노인을 마을 끝에. 그의 집은 2-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디에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옹디에시라고 부릅니다. 주로 제사를 지내는 분입니다. 그는 그에게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디에시 씨의 집은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그렇게 피어오르기도 해. 닭이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
그 집 현관에서 말이야. 그 줄에 걸쳐서 회가 들어오는 걸 보셨어. 그러자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셨어. 닭 아저씨는 이미 나이가 많으셔. 머리가 하얗게 새셨고 등도 조금 구부러져 있었어. 하지만 그 눈빛과 반응은 아직도 날카로웠어, 여러분. 아저씨가 회를 위아래로 살펴보셨어. 너는 즐거운 동네에 살지. 회 맞지? 회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닭 아저씨가 앉으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서 아저씨는 회가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았어. 회가 앉았어. 입을 열어 처음부터 이야기하려고 했어. 하지만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닭 아저씨가 손을 들었어. 말을 끊으시더니 그만 이야기해. 내가 다시 볼게. 말이 끝나자 아저씨는 눈을 감으셨어. 한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어. 회는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어. 잠시 후 아저씨가 눈을 떴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 너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너 무덤에 누워본 적 있지? 회는 그 말을 듣고 입이 굳어버렸어. 진짜로? 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할 새도 없었고 전혀 몰랐어.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다. 아, 네.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가 자백하자 아저씨는 화가 나셨어. 그는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욕을 하셨어. 그는 장난으로 욕했어. 너 정말 바보 같아. 그건 무덤 파는 직업에서 가장 큰 등기야. 너 그걸 몰랐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야.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덤에 누워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는 부름 소리를, 죽음을 부르는 거야. 너는 죽음의 자리에서 누워버린 거야. 저쪽에서는 내가 죽고 싶다고 생각할 거야. 죽음이 있어야 내가 일할 수 있어. 그게 너의 집안 사람을 눕히게 해. 그 자리를 파내. 덕씨가 또 한참 욕했어. 그가 물어봤어. 앉아서 들어.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뭐라고 할 용기가 없었어. 욕하고 나니 안쓰럽기도 했어. 그리고 점점 잊혀졌어. 그가 계속 말했어. 그만해. 너가 모르는 거지. 일부러 해친 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제 그 직업은 그만둬. 더 이상 무덤을 파지 마. 이 직업은 너에게 해가 되고 있어. 계속하면 큰일 나. 그가 물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 그가 지금 말했어. 덕씨는 더 이상 할 용기가 없었어. 끝나고 나서 덕씨가 집에 가서 제사 준비하라고 했어. 찹쌀밥, 삶은 닭, 과일과 금속. 그 시절에는 금속도 구하기 힘들었어. 하지만 그는 꼭 구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저쪽에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의 어머니와 아들의 영혼을 위해.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가 꼭 그렇게 하라고 했어. 덕씨가 그의 집으로 갔어. 3일 동안 제사를 지내라고. 그 3일 동안 그는 주문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제사를 드렸어. 그가 도와달라고 했어.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지만 듣고 싶었어. 제사가 끝난 후 덕씨가 말했어. 그가 나무잎으로 목욕하라고 했어. 그가 몇 가지 잎을 가르쳐줬어. 자몽잎, 향긋한 잎, 구운 잎, 그리고 소금. 그것들을 가져가 장작불에 끓여서 물을 만들어. 목욕할 때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부어. 목욕하면서 그가 가르쳐준 주문을 읽어. 그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목욕이 끝나면 몸이 가벼워져.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덕씨가 이렇게 말했어. 오늘 밤 마당으로 나가. 작은 불을 하나 피워. 불은 적당히. 무릎 높이까지. 그 불을 7번 뛰어넘어. 그 불 위를 정확히 7번 뛰어넘어야 해. 방금 뛰었어. 내가 가르쳐준 구절도 함께 읽어야 해. 다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그게 따라다니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날 밤 그는 덕의 말을 따라했어. 마당으로 나갔어.
집과 나무를 태웠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 그는 불꽃을 바라보았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 그는 뛰었어. 뜨거워. 하지만 그는 참고 견뎠어. 그는 첫 번째로 뛰었어. 뛰면서 읽었어. 7번까지 계속 뛰어. 뛰고 나서 그는 숨을 헐떡였어. 그는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 그 후 그는 물통을 가져와 불을 끄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 그날 밤 그는 편안하게 잘 잤어.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어. 부름소리도 없었어. 아침에 일어났어. 형님 흉도 어젯밤에 창문이나 이불 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 덕은 하루 더 머물렀어. 모든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떠났어. 떠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조언했어. 내가 말했지. 앞으로 이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으로 가더라도 항상 기억해야 해. 어떤 직업이든 그만의 금기가 있어. 그 금기라는 게 중요해. 너무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 그 후 그는 직업을 완전히 그만두었어. 무서웠거든. 일을 그만두고 누구도 시신을 준비하지 않았어. 집에 가서 농사 지으며 살았어. 하지만 그 사건이 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날은 뜨거운 정오였어. 그는 집의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 너무 피곤했어. 그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몰랐어.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회의 아저씨. 회의 아저씨. 그 부름은 작았지만 아주 분명했어. 그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 일어났어. 눈앞에 있는 건 바로 남이 아줌마였어. 동네 끝에 사는 이웃이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이 아줌마가 거기 서 있었어. 그런데 그녀의 몸은 흠뻑 젖어 있었어. 머리카락도 다 젖어 있었어. 물이 뚝뚝 떨어지며 땅에 떨어졌어. 그가 놀라서 물어봤어. 할머니. 어디 가셨길래 이렇게 흠뻑 젖었어요?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물어봤어.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눈은 무표정했어.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 나는 너를 찾으러 왔어. 너에게 무덤을 파달라고. 그 나무 기둥 옆에 파달라고. 그곳이 좋아. 기억해. 나무 기둥. 그가 더 물어보려 했어. 그러자 할머니는 돌아서서 떠났어.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가지 않았어. 갑자기 마치 문을 통해 날아가듯 사라졌어. 그리고 사라졌어. 그가 놀라서 일어났어. 그가 밖으로 뛰어나갔어. 그가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때 그는 완전히 깨어났어. 알고 보니 그건 단지 꿈이었어. 하지만 너무 선명했어. 너무 이상했어. 그가 속으로 생각했어. 왜 할머니가 나에게 무덤을 파달라고 했지?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신데.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그날 저녁. 그가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할머니 집에서 나왔어. 그는 뛰어갔어. 할머니를 보았어. 할머니 집안은 사람들이 가득했어. 모두 울고 있었어. 물어보니 할머니가 나가서 목욕을 하셨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물이 휩쓸려갔어. 사람들이 저녁에 호수에서 건져냈어. 물에 빠졌어. 그는 하늘이 무너진 듯 서 있었어. 그는 오늘 아침의 꿈을 기억했어. 할머니가 나타났어.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 초췌했어. 그는 그녀를 위해 무덤을 파달라고. 그리고 그녀는 정확한 장소를 말했어. 그래서 그는 소름이 돋았지. 할머니의 가족은 혼란에 빠졌어. 이 지역에서 무덤을 파는 사람은 오직 호이뿐이었어. 그들은 그를 초대했어. 사실 그때 그는 수락하고 싶지 않았어. 가족의 옛일 때문이야. 방금 이사 온 거였어.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 DA씨와 직업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것은 할머니가 할머니 남을 만난 꿈이었어요. 그는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생각했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래서 바로 수락했어요. 어디서든지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는 묘지로 나갔어요. 그 후 그가 간 곳은 그 기름나무 아래였어요. 정확히 묘지의 오래된 기름나무 아래였죠. 그늘이 있는 곳. 그는 파기 시작했어요. 그가 구덩이를 파고 나서
그곳은 아름답고 시원했어요. 할머니 남의 가족도 만족했죠. 그는 호이가 안목이 있다고 칭찬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호이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이 직업을 오래 해왔어. 아마도 나는 이와 인연이 있는 것 같아. 할머니 남이 그에게 구덩이를 파달라고 부탁한 건 우연이 아니야. 앞으로는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호이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준비하고 씻기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방식을 바꿨어요. 일하는 방식. 그는 보수의 절반만 받았어요. 나머지 절반은 향과 촛불, 유족을 위해 헌화하는 데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무보수로 일했어요. 그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듯이 그 이후로 호이의 일은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는 단지 동네에만 있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도 그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탁했죠. 호이의 명성이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부탁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마음 편하게 일을 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호이는 나이가 들어 이 직업을 조카 헝에게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당부했어요. 하지만 그는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기억해두세요. 이 직업은 살아있는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요. 하지만 절대 금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일이 생기길 기도하지 마세요. 무덤을 함부로 파지 마세요.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이 와요.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요. 훈 씨는 나중에 아내를 맞아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갔죠. 하지만 훈 씨는 사람을 사랑하는 성격이에요. 정말 헌신적이죠. 회 씨는 더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늙어서야 세상을 떠났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했죠. 민기엔이 전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교훈이 담긴 이야기였죠. 영적 직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존중하는지 여부예요. 회 씨는 처음에 금기를 가볍게 여겨서 재앙을 만났어요. 하지만 깨닫고 마음을 다해 일하니 복이 생겼죠. 그렇죠. 하지만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금기는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둘째, 여기서 사실 도움이 되는 의식이 있어요. 도움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몸을 정화하는 목욕 의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잎을 써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을 넘는 의식도 있어요. 불을 넘는 건 괜찮아요. 아마도 주문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면 진짜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한 동생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영적이었죠. 그 아이가 가르쳐줬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자몽잎을 사용하고 정화하고 그때는 없었어요. 그 아이가.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끓였어요. 그 후에 술에 넣었어요. 그 아이가 술을.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할아버지들이 먹는 쌈을 넣었어요. 할아버지들이 먹는 쌈을 넣었죠. 그리고 집 한가운데에 두었어요. 그런 다음 집 중앙에 두라고 했어요. 집 한가운데. 30분만. 30분. 하지만 30분 동안 아래에서 불이 끓고 있어요. 열이 올라오게 해주세요. 따라서 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골에. 가끔씩. 시골에 놀러 가면 그때만 있어요. 그리고 매번 돌아갈 때. 처음 해본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차가웠어요. 완전히 차가웠어요. 그때. 막 시작했어요. 30분 후에. 한 가지를 인정해야 했어요. 집이 확 따뜻해졌어요. 확 따뜻해졌어요. 확 따뜻해졌어요. 더 이상. 사실 이 추위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집이 차가웠어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고 나니 집이 바로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조상님께 향을 피웠어요. 집 전체에. 사람들이 말하길. 예전처럼 따뜻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하지만 제가 말할게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키애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믿어주셔서 당신과 가족이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누르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벨도 눌러주세요. 알림이 울리게.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올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 혹은 가족의 이야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서 모든 관객과 공유하고 싶다면 그럼 채널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채널 설명란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귀하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빨리요. 좋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